세상에는 정말로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가족을 다시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런 믿기 어려운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가을,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햇살 요양병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한 남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6시, 인천 송도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깔끔하게 정리된 침실에서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한 남자. 강민수 32세.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이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남자 간호사이지만 민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거든요. 이런 신념은 그의 가족사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동훈, 아버지 강성호, 그리고 자신까지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남을 돕는 정신이 그를 간호사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아침 루틴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6시 정각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원두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간호사 면허증과 각종 자격증들이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수 간호사상과 환자 만족도 1위 상장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강성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 강동훈의 흑백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간의 간호사 생활이 그의 얼굴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어색함과 불안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환자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와 확신에 찬 눈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성호가 사회복지사로서 30년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것처럼 민수도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민수는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새로 입원한 환자들의 차트를 미리 점검하고 오후에는 신입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고요. 98세 고령의 할머니 강순옥 여사는 현재 인천 외곽의 전문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민수는 송도 신도시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바다와 공원, 그리고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봉사 정신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다가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민수를 자신의 손자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민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할아버지 강동훈의 희생 이야기가 그의 삶의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시 정각에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로비에서 몇몇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청소 아저씨는 민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병원 내에서 나이와 직급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헌신적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김수 간호사는 민수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 입원한 VIP 환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환자가 특별히 남자 간호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수 간호사는 민수의 실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며 이 중요한 업무를 맡겨도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VIP 환자든 일반 환자든 그에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였고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VIP 환자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강성호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민수에게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 간호 스테이션에 도착한 민수는 먼저 일반 병실 환자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수술을 받은 할아버지의 상태는 어떤지, 당뇨 관리가 필요한 아주머니는 밤새 잘 지내셨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몇몇은 아들 같다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근무표를 확인하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민수의 모습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는 각 환자의 특성과 필요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투약 시간과 처치 일정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정신, 아버지의 봉사 정신,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은 민수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까지. 민수는 모든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가 민수를 부르며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소 일반 병실을 담당하던 민수가 갑자기 VIP 특실 환자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새로 입원한 VIP 환자가 남자 간호사를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간호사실에서 김수 간호사는 민수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는 이화진 회장이라는 9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시작해 현재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화진 회장의 경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1950년대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기반을 닦았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건설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는 해외 진출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고 1980년대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현재의 대기업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남자 간호사를 요청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평생 남성 중심의 사업 세계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남자들과의 소통이 더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간호사들의 과도한 친절이나 동정 어린 시선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김수 간호사는 민수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매우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수는 이화진 회장의 의료 차트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폐암 사기로 이미 간과 뼈로 전이된 상태였고 통증 관리와 완화 치료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화학 치료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민수는 402호 특실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노크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고 고급스러운 병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한때 강인했을 것 같은 인상의 노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마가 그녀를 많이 야위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예리함과 카리스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내부는 마치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킬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창문을 통해 송도신도시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편안한 소파와 개인 냉장고 그리고 각종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보다 민수의 시선을 끈 것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액자였습니다.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 이화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라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민수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민수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병원에서 일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남자 간호사로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요. 민수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간호사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성별과 관계없이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강동훈의 희생 정신과 아버지 강성호의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과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민수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민수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그녀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서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처치를 시작하는 민수의 손길은 정확하고 세심했습니다.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서 체온 확인,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화진 회장에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진 회장은 민수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을 대할 때 과도한 아부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환자를 돌보듯 자연스럽고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이화진 회장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폐암으로 인해 식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음식의 영양 성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드시는 이유를 명확히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드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로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이화진 회장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민수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해 진통제 투여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침대 각도를 조절하고 베개의 위치를 바꿔드렸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들이 이화진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첫날이 끝날 무렵 이화진 회장은 민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그리고 민수가 다른 간호사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답하며
내일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의 하루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인천 외곽에 있는 전문 요양원으로 향해 혼자 계신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강순옥 여사는 98세 고령으로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강성호가 3년 전 돌아가신 후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민수에게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먼저 냉장고를 열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요리에도 꽤 능숙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기술이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를 위해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강성호가 생전에 할머니를 모시던 모습을 보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오늘 만난 이화진 회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꼈던 강인함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일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 강동훈의 군복 단추, 아버지 강성호가 쓰던 만년필, 그리고 전쟁 당시 찍었다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머니 강순옥 여사는 98세 고령으로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손자를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강동훈과 아들 강성호에 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민수가 요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자의 방문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오늘 드신 식사와 복용하신 약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할머니를 돌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오늘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새로 입주한 할머니와 친해졌다는 이야기, 오늘 점심 메뉴가 특별히 맛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민수가 텔레비전에 나온 간호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자랑스러워졌다는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듣는 것은 민수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담당하게 된 환자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간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손자가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수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흐릿해진 요즘에도 남편 강동훈에 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의 할아버지 강동훈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을 도우다가 목숨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지만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것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동우는 마을에서도 의리와 정의감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전쟁이 터지자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1951년 겨울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각 결혼한 강동훈과 아내 순옥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임신 초기였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난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고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걷고 또 걸었던 일,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몸을 맞대고 잠을 청했던 일, 그리고 언제 북한군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일들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북한군 순찰대가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들의 짖는 소리와 함께 군홧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피난민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곳을 찾았지만 그 넓은 벌판에는 숨을 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동훈이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한 후 사람들에게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로 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굴에 숨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숨을 수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다른 몇몇 남자들과 함께 밖에 남아 북한군을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수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동훈이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북한군의 주의를 끌어서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이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강동훈은 임신한 아내에게 동굴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지만 강동훈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동훈은 일부러 북한군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들은 그를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도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강동훈은 산 반대편으로 뛰어가면서 북한군들을 최대한 멀리 유인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군들이 그를 쫓아 떠났고 동굴에 숨은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동훈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밤새 동굴에서 기다렸지만 새벽이 되어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그를 찾으러 나갔지만 발견한 것은 그의 찢어진 옷가지와 혈흔뿐이었습니다. 강동훈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절망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강동훈이 구해준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남쪽으로 피할 수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쟁 후에도 살아남아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강성호가 사회복지사가 된 것도 이런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희생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강성호는 남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간호사가 된 것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민수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구해준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 살아남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이화진 회장을 담당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민수만을 찾았고 민수 역시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처치를 하려고 해도 이화진 회장은 민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오늘도 몇몇 간호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민수와 이화진 회장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추측들로 발전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한 간호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새 휴대폰도 샀고 옷도 예전보다 좋은 브랜드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다른 간호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어제는 택시 타고 출근하는 것도 봤어. 평소에는 항상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최근에 새 휴대폰을 구입했고 평소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부업으로 하던 의료기기 관련 번역일이 성공해서 추가 수입이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어에 능통했고 의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번역일은 꽤 괜찮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수의 달라진 모습이 어디선가 돈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화진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측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VIP 환자분이 민수 오빠한테 특별히 뭔가 주시는 것 같지 않아? 또 다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부자면 간호사에게 팁 주는 것쯤은 일도 아닐 텐데. 이 말에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추론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수가 퇴근 시간 후에도 자주 이화진 회장의 병실에 남아있다는 것이 또 다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했지만 동료들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자주 이화진 회장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직업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화진 회장의 상태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녀가 민수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민수가 최근에 할머니를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시설도 좋고 비용도 더 비싼 곳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병원에 알려지자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민수의 번역 일 덕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받은 큰 프로젝트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고 그 돈으로 할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할머니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마자 할머니를 위해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도 민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여러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민수가 점심도 잘 안 먹는다더라. VIP 환자분하고
점심을 같이 드시나 봐. 부러워 죽겠네. 나도 그런 환자 담당하고 싶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민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예전에는 친근하게 인사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는 동료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화진 회장이 특별히 자신을 신뢰해 주시고 그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우연히 휴게실 앞을 지나가다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 오빠, 정말 운이 좋네. 나도 그런 환자 만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지만 직접 해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간호사 김 선생님도 민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여러 번 퇴근 시간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소문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수간호사의 당부에 대해 이화진 회장의 상태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의 경우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특히 밤 시간대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화진 회장이 자신을 특별히 신뢰하고 있어서 다른 간호사로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병원 내 소문이 계속 확산되면 결국 병원장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민수뿐만 아니라 병원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화진 회장 같은 유명 인사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결국 소문은 병원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은 민수를 사무실로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장은 민수의 인품과 실력을 믿고 있었지만 병원의 평판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어떤 오해도 받지 않도록 행동에 더욱 신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민수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된 그의 절친한 친구 박지훈이 인천에 학회 참석차 내려와 병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지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고 민수와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습니다. 박지훈은 민수보다 한 살 많은 33세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성격을 가진 그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공부에 대한 열정과 환자를 대하는 진정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의대 재학 시절에는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고 현재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두 친구는 오랜만에 만남을 반가워했습니다. 지우는 민수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기꺼이 그를 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민수는 평소에 지훈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지훈 역시 친구의 선택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병원이네. 지훈이 병원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설도 최신이고 분위기도 좋아.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거야. 민수는 친구의 칭찬에 뿌듯해하며 병원의 각 부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수는 지훈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특별한 환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화진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인물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폐암 말기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런 분을 민수가 돌보고 있다니 자랑스럽다.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도 중요하거든. 민수가 간호사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 민수는 친구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 병원 내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훈의 인정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이화진 회장에게 오후 약을 가져다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402호 특실 문 앞에서 민수는 지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환자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이해한다며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들어가자 이화진 회장은 평소와 같이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 친구가 학회 참석차 인천에 내려와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내과 전문의인데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답했습니다. 평소에 외부인을 꺼려하던 그녀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지훈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 박지훈입니다.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회장님을 정말 정성껏 돌보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화진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의사에게 관심을 보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전공이 무엇인지, 의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지훈은 정중하고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답했습니다. 의사가 된 계기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대 재학 중에 화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화진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화진 장학재단은 바로 그녀가 설립한 재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진은 그녀의 이름 이화진에서 따온 것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전에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혹시 화진 장학재단이라고 하셨나요? 이화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재단이었습니다.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자신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친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병실을 둘러보던 중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액자 속에는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6.25 전쟁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훈이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그것은 제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전쟁 중에 촬영된 것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 사진 좀 봐. 지훈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지훈은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의 조남이 강동훈이라고 사진 뒤에 적혀 있네. 지훈은 낡은 사진을 더욱더 가까이 당겨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동훈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할아버지의 희생 이야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환자를 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 할아버지 이름을 아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 할아버지가 강동훈이시라고? 설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이 사실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6.25 전쟁 당시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강동훈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이 만들어낸 인연이 이제야 완성된 것입니다. 단순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과 그 손자,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지훈 역시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장학금을 받은 재단의 설립자가 친구가 돌보고 있는 환자였고 그 환자가 친구의 할아버지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니요. 세 사람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 돌아간 후 민수와 이화진 회장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이 운명적 인연에 대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실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조절한 민수는 이화진 회장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간호사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어 70년 전의 그날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겨울, 혹독한 추위가 온 땅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시절의 이야기를요. 그때 그녀는 갓 결혼한 19세의 어린 신부였습니다. 이름도 이화진이 아니라 이순이었고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라 김순이가 되었었죠. 그때 저는 정말 어렸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19살 신부였죠. 이화진 회장이 먼 추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던 때였는데 북한군이 서울을 재점령하면서 시작된 1.4 후퇴 당시 이화진과 남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급하게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피난길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추위를 막을 충분한 옷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만 부지한 채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떠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갓난아기까지 총 50여 명이었죠. 이화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피난민들은 며칠째 산길을 걸으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이화진은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신이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죠. 이화진 회장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업고 가려고 했지만 그러면 다른 짐을 들 수 없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피난길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버텨나갔습니다. 강동우는 그 중에서도 특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업어주고 노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강동훈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이화진 회장의 눈에 감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품의 소유자였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에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강동우는 결혼 전에도 마을의 청년 단체를 이끌며 여러 선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운영하기도 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피난길의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피난 3일째,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중 몇 명은 열이 나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강동훈 씨가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화진 회장이 계속해서 회상했습니다. 앞서 정찰을 나간 사람들이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거기서 하룻밤 쉬어가자고 하셨죠. 비록 위험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사람이 생길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북한군 순찰대가 그곳을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일부는 불에 탄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동훈이 가장 먼저 깨어나 밖을 살펴보니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순찰대였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을 수색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강동훈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가운데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빨리 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뒤편에 작은 동굴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굴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이화진 회장이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들어가면 공간이 부족했죠. 성인 남자들까지 모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강동훈과 다른 몇몇 남자들은 동굴 밖에 남기로 했습니다. 만약 북한군들이 동굴을 발견하면 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도 변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대결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북한군들의 발자국 소리와 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동굴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강동훈이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북한군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강동훈이 다른 남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은 동굴 입구를 지키고 계세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그때 저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강동훈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임신한 아내 순옥은 남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까지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동훈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제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우리 아이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요. 강동훈은 일부러 북한군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북한군들은 그를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도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강동우는 산 반대편으로 뛰어가면서 북한군들을 최대한 멀리 유인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강동훈의 발자국 소리와 북한군들의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 세 발의 총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그 총소리를 들었을 때의 절망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화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밤새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동훈을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혹시 북한군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온 후에야 몇몇 남자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낸 것은 그의 찢어진 옷가지와 혈흔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들이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 50여 명이 모두 살 수 있었어요. 이화진 회장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저는 뱃속의 아이까지 구해주신 거죠.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화진 회장과 민수의 놀라운 인연이 병원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몇몇 의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간호사들과 다른 직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70년 전 전쟁 영웅의 손자가 그 영웅이 구한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인수인계 시간에 간호사들 사이에서 의사들의 회진 중에 그리고 직원 식당에서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운명적 인연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병원장 이재성 원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민수를 사무실로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민수의 할아버지가 그런 영웅적인 희생을 했다는 사실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수에 대해 돌았던 좋지 않은 소문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놀라운 인연이군요. 병원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의 희생 정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오해들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내렸습니다. 민수와 이화진 회장의 진짜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공지문은 병원 전체 게시판에 붙여졌고 모든 부서에 전달되었습니다. 간호부장은 특별히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민수의 진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동료에 대한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민수가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적 자세를 모든 간호사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직원들은 진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수군거렸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숭고한 인연이었다니요. 많은 사람들이 민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소문을 퍼뜨렸던 간호사들은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혜진 간호사는 민수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민수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수 역시 동료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의심에서 존경으로 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영웅의 손자로 대했고 그의 헌신적인 간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퇴근 시간 후에도 이화진 회장 곁에 머무는 것도 이제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청소 아저씨들도 민수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민수 간호사님, 할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민수님도 환자들을 그렇게 정성껏 돌보시는 게 다 할아버님 덕분이겠어요. 병원 식당 아주머니들도 민수를 특별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 간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반찬 좀 더 드세요. 할아버님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손자는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대단한 가문이에요. 환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민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실의 할머니들은 민수를 보면 우리 영웅 간호사님이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습니다. 민수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은 그에게 더욱 마음을 열고 치료에 협조했습니다. 수간호사 김 선생님은 민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님의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부탁해요.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화진 회장과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정성껏 이화진 회장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민수는 할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요양원 303호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TV를 보거나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자세도 반듯하고 표정도 또렷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민수 왔구나. 오늘 특별히 일찍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가끔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환자가 바로 할아버지가 구해준 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70년 동안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민수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던 할머니가 이날은 유난히 정신이 맑았습니다. 마치 이 중요한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그분을 찾았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훈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셨구나.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흐릿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상황, 남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동굴에서 보낸 그 절망적인 밤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니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감격스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 수 있구나. 우리 동훈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꼭 도와주려고 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간호사가 된 것도 할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분을 돌보고 있다니 이것도 하늘이 정해주신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그분을 구해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그분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사명이야. 그날 할머니와 민수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고 마치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시적인 회복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마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총각이었는데 나 같은 시골 처녀를 선택해 주셨지.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집이 있으면 꼭 도와주셨어. 순호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때의 행복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피난을 떠나기 전날 밤에 했던 말씀도 기억해내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길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그분이 나를 동굴로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다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다오라고 하셨어.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강성호가 사회복지사가 된 것도, 자신이 간호사가 된 것도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수야, 그분을 끝까지 잘 돌봐드려라. 그것이 내 할아버지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려라.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기적 같은 회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자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이화진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암이 이미 전신으로 전이된 상태였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을 잃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민수는 더욱 정성껏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실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한 자동 투약 시스템까지. 하지만 이 모든 장비들도 이화진 회장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민수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 사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강동훈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민수야. 이화진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변호사를 불러줄 수 있겠니? 민수는 즉시 그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유언장이 있었지만 추가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자 이화진 회장은 유언장의 주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재산을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재단의 이름은 강동훈 기념재단이었습니다. 강동훈님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화진 회장이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전쟁 유가족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진들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만들어주세요.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상세히 수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간호학과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유가족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진 회장은 민수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자신에게는 너무 큰 책임이라고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간호사일 뿐이고 그런 큰 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할아버지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이화진 회장이 설득했습니다. 이 재단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강동훈님의 희생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려면 내가 맡아야 해. 민수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일을 그만두고 재단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내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결국 이화진 회장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정신을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그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이화진 회장과 민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남편과 함께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이야기,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사업을 일으켰던 이야기, 그리고 평생 강동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까지. 민수야,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이화진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남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어. 그녀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해온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강동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후원하고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모든 일들이 강동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이화진 회장은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화진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강동훈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있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답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의 뜻을 제가 꼭 이어가겠습니다. 이화진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빚을 드디어 갚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맑은 달빛이 병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화진 회장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6개월 후 인천 연수구에 강동훈 기념재단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상 5층의 현대적인 건물로 1층은 전시관과 세미나실, 2층은 상담실과 회의실, 3층 이상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화진 회장과의 인연을 알게 된 후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 것은 의학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였습니다. 개관식에는 햇살 요양병원의 동료들과 지훈, 그리고 이화진 회장이 생전에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진 장학재단 출신들, 그녀가 후원했던 고아원과 양로원 관계자들, 그리고 건설업계 인사들까지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재단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재단 1층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역사와 함께 강동훈의 희생, 그리고 이화진 회장의 삶이 연대기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전시를 통해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단 로비에는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강동훈의 초상화, 다른 한쪽은 이화진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상화 아래에는 간단한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만든 70년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2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개관식 연설에서 할아버지와 이화진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정신과 이화진 회장님의 보답,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간호사 장학금 지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간호학과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전쟁 유가족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6.25 전쟁 유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지우는 민수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야.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다니.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지우는 앞으로 재단의 의료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민수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재단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일이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 재단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민수의 일상은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을 면담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이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특히 장학생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2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3,000명의 전쟁 유가족들이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신계병원의 간호사 처우 개선 연구에도 지원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이런 성과를 보며 할아버지와 이화진 회장이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꾸준히 호전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손자와 대화를 나누고 재단 일을 응원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민수에게 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매년 할아버지의 기일에 이화진 회장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두 분 모두 국립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한 해 동안의 재단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동훈과 이화진 회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7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동훈의 희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생자의 손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또 다른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손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매일 저녁 재단 건물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넓은 바다를 보며 할아버지와 이화진 회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인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할아버지의 희생,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